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헤즈볼라 수장 암살 이후 일주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정당한 것이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한창인 레바논을 찾아 이스라엘의 재보복에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설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대중 앞에 등장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피살 이후 공개 행보를 삼가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란 석유 시설 타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이스라엘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자 직접 나서 재보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نظامی و سیاسی در وقت خود در هنگام خود انجام میگیرد کما اینکه انجام گرفت و در آینده هم اگر لازم شد باز انجام خواهد گرفت. 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정당했고 최소한의 단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درخشان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در دو سه شب قبل هم یک کار کاملا قانونی و مشروع بود. 하메네이가 금요일 대예배에 나온 건 2020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랄라의 추도식을 집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특별한 비상 상황에만 나섰던 점을 고려할 때 직접 나서 결속을 다져야 할 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제시키한 대통령과 이란 고위 인사들도 참석해 단결된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한창인 레바논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پاسخ ما متناسب و کاملا حساب شده خواهد. 그러면서도 휴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가자 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닷새째 지상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헤즈볼라 25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남부에서 제한적 국지적 지상전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지휘관 21명을 포함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25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군 병력이 진격하면서 국경지대 헤즈볼라 진지에서 무기창고와 로켓 발사대, 폭발물 등을 찾아내 파괴하는 등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이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으로 거론되는 사피에딘을 겨냥한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전방위로 공격을 퍼부어 인명피해가 느는 것은 물론 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국제공항 인근 큰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로 치솟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비행기는 검은 연기를 뚫고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어느덧 동이 트고 반밤 공습이 휩쓴 흔적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연일 베이루트를 공격하는 건 헤즈볼라의 새 수장으로 거론되는 하심 사피에딘을 노린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헤즈볼라가 창설됐을 때부터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사피에딘은 이스라엘에 살해된 전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هذا العقاب آت حتما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ولا نتحدث كثيرا فالكلام غدا لسيد المقاومة. 그러나 이스라엘의 폭격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레바논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위성 레이더 분석 결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고 2주 동안 레바논 전역에서 건물 3천여 채가 부서지거나 훼손됐다고 전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이미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당시를 넘어 최근 30년 사이 최악이 됐고 피난민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Health and humanitarian workers, including WHO staff, have done incredible work under very difficult and dangerous conditions with limited supplies. And yet, healthcare continues to come under attack.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공습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주로 드론을 사용해온 서안 공격에 전투기를 동원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동의 긴장 격화로 급등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유전 공습의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0.91% 올랐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0.55% 상승했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 2%를 넘겼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유전 공습이 아닌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행보가 여야 갈등뿐 아니라 여권 내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간 이견 때문이죠.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되면서 당 내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윤한 갈등의 해소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한 이른바 공격사조 의혹도 새로운 불씨가 남았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야권 192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이탈표는 찬성 2표, 기권 무효 각 1표를 더해 모두 4표로 추산됩니다. 8명 이상 찬성표와 특검법 가결이란 핵폭탄급 결말엔 이르지 않았지만 윤한 갈등 뇌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좌파 유튜버의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도 확산 일로입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선긋기에도 당 차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친한계 역시 연일 날선 발언으로 여론전 수위를 높이면서 대응 방향을 두고 여권 내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김대남은 진영을 팔아먹었구나. 개인 플레이인지 아니면 팀 플레이인지 그거 밝히는 게 핵심이다. 예.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당의 해당 행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가 나온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의 만찬은 윤한 갈등 불씨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국정감사 격려 차원이라 원외 한 대표를 제외했다는 설명에도 굳이 한동훈 패싱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시선도 제기됩니다. 참석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어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는 갈등 기류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지역 일꾼론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 파장을 경계하지만 텃밭을 내주면 그 원인을 두고 친한, 친윤계 사이 분열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천명한 가운데 여권 내 소장파까지 공개적으로 사과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점 역시 변수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사께서 공개 활동을 하고 활동 반경을 넓히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권이 좀처럼 지지율 반등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 당내 친윤계 사이 화학적 결합 방안을 두고 고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재표결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까지는 아니어도 김 여사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출구 전략을 고심할 때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일단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은 당장 발등에 불은 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할 만큼 특검법이 부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자신했지만 108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데에는 일부 당혹감도 읽힙니다.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 대우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특검 찬성이나 기권, 무효를 선택한 거로 추정되는데 김 여사 사과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요구하는 당 안팎 분위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적인 모순점이라든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하는 거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친윤계는 냉담하게 반응해온 만큼 계파 간 갈등이 표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요구하며 애둘러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 내에선 김 여사가 사과를 한다면 의혹에 대한 인정 그리고 특검 재발의를 위한 동력이 될 거라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결을 같이하며 굳이 말을 보태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한동훈 당시 후보를 향한 공격을 진보 성향 매체에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도 내용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배후 색출을 요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는 가운데 당을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당 내 4명 이탈표는 당 내부 균열이 숫자로 또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젠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리스크는 매듭을 짓고 가야 할 때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도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차례로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 최고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증거 조작 수법은 사법부에 절대로 통하지 않을 거다 확신합니다.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대법원 선고가 남은 만큼 당장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리진 않겠지만 여권의 공세와 함께 중도층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그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 적용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 입법을 추진하고 이른바 증인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국회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또 정권 심판론을 고리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전담 기구도 띄웠습니다.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 그래서 약칭으로 김건희 심판본부를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고요. 기초단체장을 뽑는 오는 16일 재보선 선거 전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건 역시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표는 동시에 사실상 집권 대비로 해석되는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재 확충을 위한 위원회와 성장 담론을 다룰 별도 전략기구를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집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 첫째가 인물일 것입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재 영입, 양성,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대권 주자라는 점, 그리고 집권 능력을 부각해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시선을 희석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1심 결과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갈림길에 설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지난해 100만 명 규모의 인파가 몰렸던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유료 좌석 안표까지 등장했습니다. 호텔 숙박권을 웃돈을 붙여 팔거나 미리 돗자리를 깔고 자리 선점에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에서 펼쳐지는 불꽃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100만 명이 몰리자 올해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유료 좌석이 등장했습니다. 2,500석 예매권이 한 장당 16만 5천 원에 팔렸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25만 원에 되판다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초대석도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가 잘 보이기로 유명한 호텔에는 남는 방이 없고 숙박권을 웃돈을 받고 양도하겠다는 글까지 보입니다. 불꽃축제 명당으로 소문난 식당들은 창가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가는 없고요. 창가 뒷자리는 있어요. 보이는데 이게 앞에 기둥이 껴있긴 하거든요. 안 보이면 뭐 18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자유롭게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한강공원도 자리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불꽃축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명당 자리인데요. 행사 하루 전부터 곳곳에는 자리를 맡아두려고 깔아둔 돗자리들이 눈에 띕니다. 내일 5일 날 불꽃축제 사람이 내일 인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미리 와서 자리를 좀 잡고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이 와서. 주최 측은 유료 좌석 판매 수익은 불꽃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재투자될 예정이라며 좌석 출입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불법 거래된 표는 취소 처리할 예정인 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2024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서울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오늘 낮 1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파크원타워와 여의동 주민센터 사이 교차로에서 주민과 행사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여의상류 나들목 부근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또 주말 잠실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야구 경기와 아이돌 콘서트로 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잠실 야구장에서는 LG와 KT가 맞붙는 2024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는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4 YTN 서울 투어 마라톤 대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구간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오늘 아침 8시부터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광장 입구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를 지나 구룡 사거리까지 구간과 가양대교 북단을 거쳐 다시 평화의 광장으로 돌아오는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 통제는 구룡 사거리 구간부터 점차 해제될 예정입니다. 설악
설악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겠는데요. 특히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길이 어렵겠습니다. 50번 영동선은 낮 12시 대가 가장 정체가 길어지겠는데요. 용인과 호법분기점 또 원주분기점 중심으로 정체 길어지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오전 10시 대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특히 미사와 서종 사이 지나기가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데요. 100번 고속도로엔 사고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락산 터널 내부 보고 계신데 일산 방향 지금 하위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 진행돼 전방 잘 보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은 안산에서 순산 터널 사이 그리고 8탄 분기점과 서해대교 중심으로 총 7km 구간 정체고요.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길 중에서는 52번 광주 원주선의 정체가 가장 먼저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월 부근 막히긴 하지만 정체 길이는 2km 정도입니다. 50번 영동선도 정체입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6km 구간만 막히고 아직은 강원권 내 정체는 없습니다. 60번 고속도로는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없지만 내촌 일대 안개가 짙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양재 부근 괜찮은데요. 부산 쪽은 반포와 신갈분기점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오늘 버스 전용 차로제는 한남대교 남단과 신탄진 사이로 시행 중이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땐 앞을 잘 봐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박대성이 범행 20분 전 극단적 선택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5분가량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12시 15분쯤 박대성의 친형이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다고 신고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대성은 술에 취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경찰은 5분 동안 이어진 면담에서 자살 의심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대성은 경찰이 떠난 뒤 가게에 머무르다가 면담 20분 만인 새벽 12시 45분쯤 흉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의 조력자와 동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새벽 3시쯤 마세라티를 몰고 가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마세라티 차량의 속도를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한 결과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내용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잠적했던 필리핀 노동자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어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노동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추석 연휴를 맞아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취업해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 퇴거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단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돈이 오간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원업체로부터 뒷돈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커피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건넨 돈은 구단 팬으로서 선수 격려금을 낸 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돈을 건넨 김 씨가 이전에도 구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커피 세트 등을 선물로 나누어 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또 후원인인 김 씨가 김 전 감독을 만나 돈을 지급한 곳이 감독실, 즉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었다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돈을 건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이후에 구단과 계약한 광고료도 통상적인 비용보다 더 많았는데 더 적은 금액으로 광고를 따낸 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김 전 감독이 시즌이 지난 시점에서 광고를 부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전 단장의 경우 FA를 앞두고 있던 박동원 선수의 연봉 협상과 관련해 뒷돈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는데
이 또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박 선수에게 연봉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한 건 맞지만 법원은 박 선수가 청탁한 것도 아니고 장 전 단장의 요구에 박 선수가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았으니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 모두 잘한 게 없다며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유죄로 직결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들이 입점 업체들의 정산해줄 판매 대금 1조 5,950억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 자금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에서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들이 최근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와 거래하거나 대량 유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건데 최근 증가하는 마약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어둠의 인터넷으로 통하는 다크웹에서 전문 마약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거래량만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고 대마와 코카인 등 압류된 마약류는 시가 기준 1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A씨가 상당한 종류와 수량을 유통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0대 공범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30대 남성은 다크웹에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사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벌 강화 방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 이상 대량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겁니다.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마약류의 유통 규모가 날로 커지게 됐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이 채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찰도 마약 범죄의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인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 범죄, 인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 7천여 명으로 재작년 1만 8천여 명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마약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다크웹 이용자도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 사범들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거나 다크웹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를 이용하는 등 난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강화는 물론 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수사 기법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초접전 양상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열기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사전투표가 이번 대선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 대선을 한 달 앞둔 사전투표소 현장을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투표소 방문 사전투표를 시작해 벌써 14일째인데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사전투표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We definitely have s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oters compared to 2020. Right now we're looking at a 9% increase. In terms of the stats, we did have record-breaking days the first 2 days of early voting. 투표소 앞에서는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들이 나란히 부스를 만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물론 상하원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자세히 표시한 투표지 샘플까지 나눠주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들고 자리에 앉아 시간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소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선거인단 13명이 할당된 버지니아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초박빙의 대결만큼이나 표심도 엇갈립니다. Today I came to vote to make somebody shut up and somebody run the country. Mr. Donald Trump not good about the publicity. He just destroy his future. Miss Kamala Harris, I just know her. I think it's very important. I think we need new leadership. Mr. Trump, because he's a businessman, he's not a politician. And he thinks like a businessman and he knows what he needs to do. 4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대면 사전투표를 진행하는데 대선일 사흘 전인 11월 2일까지 40일 이상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버지니아주처럼 다른 주에서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우편투표까지 포함한 사전투표율은 계속 올라 지난 2012년 33%에서 2020년 대선에는 69%까지 올랐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접전이 계속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합주를 찾아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미 대선에서 기록적인 사전투표 참여로 최종 투표율을 66.9%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사상 최대 박빙인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이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YTN 홍사입니다. 한미가 후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례적으로 빨리 마무리 짓긴 했지만 한 달여 남은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5달가량 이어온 방위비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협정 종료 시점을 1년이나 앞두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한 겁니다. 정부는 연간 분담금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 지수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되돌린 걸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부 조항을 없애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다만 가장 큰 변수는 한 달여 뒤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번 방위비 협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결과인 만큼 내용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한테 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차 협정을 서둘러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앞서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며 추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부장관의 최근 발언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You know,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like the United States. So we can burden share with our allies.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은 한미 동맹에 더 큰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안정성을 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60%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쓰레기 풍선을 거듭 살포하자 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우리 군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닌 김정은 오직 한 명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하겠다며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숙희가 독일 방산업체 딜 디펜스에서 무기 관련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숙희가 딜 디펜스 직원들에게 보안 분야 일자리 제안을 가장한 문서 파일을 보내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부터 북한 해커들이 독일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동한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헐값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관세 폭탄이라 할 만하죠. 중국은 불공평한 보호무역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확정 상계 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EU 회원국들로부터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 찬성, 독일, 헝가리 등 5개국 반대, 나머지 12개국 기권으로 나왔는데 기권표를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과잉 보조금 때문에 값이 싸진 중국산 전기차가 헐값에 유럽에 마구 수입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게 관세 폭탄을 때리는 이유입니다. EU는 보조금 혜택이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한 테슬라에는 17.8%라는 최저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What we want is to remove the injurious subsidization, the effect of the injurious subsidization. 이 같은 관세안은 이달 말까지 관부에 게재된 뒤 5년간 시행됩니다. EU는 다만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한다며 관세율 조정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매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제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The reason we continue negotiating in good faith and in a meaningful, constructive way with our Chinese counterparts is precisely because we want to find a solution. We're open to finding a solution. 중국 상무부는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보다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B컷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는 사그라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보다 25만 4천 명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 15만 명을 크게 넘어섰고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7, 8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도 상향 조정돼 두 달 동안 기존 통계보다 7만 2천 명 더 늘어난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 우려와 달리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준이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낮추고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을 키울 전망입니다.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81% 올랐고 S&P 500 지수도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2% 올랐습니다. 우리 날짜로 오는 9일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가 발표됩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인데요. 성공한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대전환기에 새 투자처를 찾고 있는 글로벌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9일 새벽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 WBGI 편입 여부를 발표합니다. WBGI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우리나라는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편입되면 1년 정도까지 시차를 두고 적어도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규모가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회사채나 은행채 금리도 떨어져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편입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체감도가 떨어져 골드만삭스의 경우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TSE 러셀은 주가 지수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면 밸류업 효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세제 측면에서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를 할 이유는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배당 성향을 늘린다든지 장기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서 이럴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장기 투자를 하는 문화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금투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융투자소득세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진국을 보면 배당소득 같은 경우도 같이 손익통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이자는 우리는 지금 분리과세라고 있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로 글로벌 자본이 이동하는 시기, 우리 자본시장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서울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미리 내 집 정책에 관심이 큰데요. 서울시의 탄생서울 주거 실험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부터 매년 미리 내 집 4,000호를 공급합니다. 반값 임대 수준인데다 아이를 1명 낳으면 20년간 집 걱정이 없어지고 2명 낳으면 시세보다 10%, 셋 이상이면 20% 싸게 내 집 마련도 가능합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도전해볼 수 있을 만큼 소득 기준도 대폭 높였습니다. 매년 약 4,000호를 공급해서 한 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 정도의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에 파격 혜택을 주는 건 주거 안정성과 출산율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돼서입니다. 저출생 극복에 온갖 지원을 쏟아부었어도 결국 백약이 무효였는데 장기 전세주택 거주 신혼부부 출산율은 높았던 겁니다. 청년이 소유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쓴 것은 이 90년에서 00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주거란 곳 아파트고 아파트란 곳 직주 근접과 양육 환경이 보호된 아파트를. 다만 주거 안정이 출생률을 높이는 맞는 키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이라던가 경제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택 정책을 촘촘하게 하더라도 출산은 계층화 혹은 양극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거 정책과 더불어 기업과 사회가 출산과 보육을 비용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저출생 위기와 경력 단절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가 맞춤형 지원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아 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육아휴직을 모두 써도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데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세 번째로 내놓은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승진 등 인사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3년 가운데 1년만 유급인데 이 기간의 수당 상한액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인 육아 시간의 대상 자녀를 5살에서 8살 이하로 확대해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가족 돌봄 휴가의 유급 기간도 늘렸습니다. 정책을 과감하게 좀 하자는 거고 또 민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이 그런 유연성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노력에도 현장의 애로사항은 여전합니다. 누군가 육아휴직을 떠나 생긴 빈자리가 제때 채워지지 않는 탓에 남은 사람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휴직하는 사람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뽑아도 되지만 몇 달 일하다 휴직자가 돌아오면 일을 그만둬야 해 채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 육아휴직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의 업무 분량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는 모두 4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6.2%에 달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천년고찰인 지리산 화엄사에서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음악제는 물론 요가와 걷기 대회까지 열려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0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책상에 앉아 화엄경에서 발췌한 일부를 써내려갑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먹물을 머금은 붓을 움직여 흰 종이를 가득 채웁니다. 한 점 한에 부처님을 조성하듯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경을 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저희들이 수행 차원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화엄 문화제가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석가모니의 영취산 설법을 그린 불화인 국보 301호 영산회 괴불탱을 바깥으로 내놓고 의식을 치릅니다. 와봤는데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좋은 기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제 기간 지리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일정이 가득합니다. 150명이 참가하는 요가 대회는 물론이고 가을밤 은하수와 별똥별을 보며 즐기는 음악제도 마련됐습니다. 또 계곡물과 산새소리를 들으며 왕복 8km를 누비는 걷기 대회도 열립니다. 가을의 맑은 향기처럼 또 국화의 향기처럼 또 우리 지리산의 그 넓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좀 쉬어가는 또 한 번 정도는 거닐어보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엄의 빛,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엄 문화제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아침엔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6도, 파주가 8.6도로 겉옷이 필요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파주가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남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빗방울 정도가 예상되고요.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1.1도, 대전이 11.2도, 창원이 15.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24도, 대구 25도, 창원과 부산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한글날에는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